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후보들이 사용하는 선거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기탁금의 법정 선거 비용만 해도 평균 2억 원가량, 또 가장 많이 쓰는 후보는 3억 원이 넘는 비용을 쓸 수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선거 종류에 따라 액수는 다른데 국회의원 후보는 1,500만 원입니다. 일정 득표 기준을 충족하면 선거 이후 돌려받습니다.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고요.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당의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건 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돈이 있든 없든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선거비용 상한선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한액은 인구수와 읍면동수 등을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산정하는데 이번 총선 후보자 평균 선거 비용은 1억 8,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선거구별로 상한액 차이는 상당합니다. 전국에서 상한액이 가장 높은 곳은 경상남도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선거구로 3억 1,800만 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1억 4,300만 원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갑입니다. 기탁금과 선거 비용을 합해보면 이번 총선에서 가장 많이 쓰는 후보는 3억 3,300만 원이 듭니다. 하지만 선거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예비 후보자 선거운동, 선거사무소 설치 관리 등을 포함하면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사용한 법정 선거 비용은 국가가 보전합니다. 득표율 15% 이상은 전액, 10% 이상은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에는 888억 원의 선거 비용을 국가가 보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제21대 총선에서도 등록된 후보 중 여성의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4년 전 총선보다는 2배 높아진 수치지만 그나마 수도권을 제외하면 여성 후보 비율은 10%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제21대 총선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여성 후보자는 전국적으로 총 213명, 여성 비율은 19%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높아진 수치입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고 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합니다. 전체 여성 후보자 213명 중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출마자가 절반 이상입니다. 수도권 후보 중 여성 후보 비율은 25.4%로 전국 평균보다 5%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 강원과 전라, 제주도 등이 여성 후보 비율은 10%를 넘지 못했습니다. 여성 후보가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강원과 충남, 경남도 등 광역지자체 5곳에서 여성 후보를 단 한 명도 내지 않았습니다. 날로 높아지고 있는 여성의 정치 참여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치권의 유리천장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와 함께 21대 총선 후보자 10명 중 4명가량은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보들 중에는 민주화와 노동운동 과정에서 생긴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 등의 전과를 가진 사람이 많았지만 음주운전과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살인과 상해, 강간 등 강력범죄 전과를 가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후보들은 전과가 9건,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 지역 후보자들의 전과 유무와 세부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이번에는 선거구별 현안을 짚어봅니다. 해운대 갑선거구는 교통난 해소 이야기가 선거 때마다 나오고 있고 또 해운대 신시가지의 노후화나 옛 해운대 역사와 폐선부지 활용이 오랫동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좌동과 중동, 우동, 그리고 송정동까지 아우르는 해운대 갑선거구. 해운대 해수욕장과 장산 등 해운대의 대표 관광지와 초고층 건물 등이 밀집한 센텀과 마린시티, 그리고 장산 신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권자 수도 18만 7천여 명으로 부산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 지역 선거 때마다 나오는 공약은 바로 교통난 해소입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등과 연계해 교통체증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 교통을 분산할 수 있는 반송과 우동을 연결하는 해운대 터널과 제2장산터널, 도시철도 2호선의 연장 등 대규모 국비확보 사업 등이 공약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1987년 형성된 해운대 신시가지에는 40개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넘은 아파트와 도시기반 시설 등의 노후화 문제 등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도시계획 및 지원 대책 등의 해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십 년간 동해남부선 철도시설 배후지였던 우1동. 폐선 부지의 활용도를 놓고 대립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과 개발 권한을 가진 철도시설공단의 개발 입장과 해운대구와 구민들의 공원화 바람에 대한 해법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외에도 서핑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송정의 특화된 개발과 초고층 건물의 빌딩풍 등 관리와 방제 대책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해법이 지역의 장기적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지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서구 동구 선거구의 경우에는 산복도로 주거 환경 개선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동구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 현안을 김한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산 중턱을 가로지른 도로를 중심으로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1960년대 시작된 산업화로 몰려든 사람들이 산동네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삼복도로 일대입니다. 삼복도로는 서구와 동구, 부산 진구 등 원도심 6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데 선거철만 되면 주거환경 개선이 이슈입니다. 주택 사이 거미줄처럼 이어진 좁은 도로와 낡고 허름한 주택들. 여기에 편의시설까지 부족해 사람들이 떠나면서 노인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한 집 건너 빈집이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출마하는 후보들의 공약마다 삼복도로 주거환경 개선, 인구 유입 등을 외쳤지만 상황은 여전합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도 이런 상황을 개선하겠다며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국내 수출입 교두보인 부산항 북항. 지난 1876년 문을 연 북항은 지난 2004년부터 통합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입되는 예산만 8조 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으로 부산의 미래를 바꿀 사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끝없는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원도심 역시 북항 통합 개발과 운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양산업혁신지구와 해양레저산업이 집적되고 북항을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이 구축된다면 원도심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게 됩니다. 모처럼 잡은 부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북항 통합 개발과 원도심을 연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북항 통합 개발이 삼복도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경우 원도심에게 북항은 그림의 떡이 될 수 있고 침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 역시 북한과 원도심을 연계시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산 수산업의 중심이자 국내 최대 수산물 산지 위판장인 부산공동 어시장. 지난 1963년 설립돼 전국 수산물의 30%를 공급하고 있고 특히 고등어는 단일 품종으로 전국 유통량의 9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돼 시설과 환경은 개선됐지만 미흡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번 총선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공연불이 됐던 공약, 그리고 새롭게 공약으로 떠오른 지역 현안들, 당선된 이후 노력과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선거에서 투표율은 여야 모두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선거 때마다 부산은 대체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해 왔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초박빙 승부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올해 총선 투표율은 다를 수 있을까요? 차선영 기자가 역대 부산 지역 총선 투표율을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부산 지역은 55.4%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투표율 58%보다 낮았고 대구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저조한 사전 투표율이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당시 사전 투표율은 9.8%를 기록했는데 전국 평균 12.2%보다 크게 낮았고 전국 꼴찌 투표율이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을 보인 전남 지역 18.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부산 지역이 타 지역보다 낮은 투표율을 보이는 이유로 사전 투표 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세대인 20, 30대에서 투표율이 떨어져 전체 투표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또 보수색이 짙은 지역인 부산에서 선거 당일까지 지지할 후보를 고르지 못하는 부동층이 많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정당에 대한 선호가 딱 꼭착되어 있으면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 그중에서도 대단히 합리적인 유권자들 혹은 무당파 부동층이어서 뭔가 더 합리적인 정책, 더 합리적인 인물에 투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투표장을 안 가고 기권하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부산 지역 총선 투표율은 15대 총선에서 60.5% 투표율을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해 18대 총선에선 42.9%로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대 총선 지역별 투표율을 보면 북강서구 지역에서 각각 60.5%와 58%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중구, 해운대구 등은 평균 이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19대 총선에선 부산 18개 선거구 중 보수 정당 대 진보 정당 비율은 16대 2였고 20대 총선에선 13대 5로 진보 정당에서 의석수를 늘렸습니다. 2018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출신 시장이 선출되는 등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뀐 상황. 이번 4.15 총선을 통해 부산의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선거에서부터는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습니다. 생애 첫 투표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게 된 만 18세 유권자들을 한재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해부터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54만 명의 새로운 유권자가 생겼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4월 16일 사이 태어난 14만여 명의 고3 학생도 생애 첫 투표권을 얻었습니다. 어른들의 일로만 여겨지던 낯선 선거지만 청소년 유권자들은 첫 투표 참여에 기분 좋은 긴장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들이 유권자가 아니어가지고 청소년 문제를 정치인들이 소홀히 하는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청소년들도 유권자가 되니까 그 교육 문제나 청년 일자리 문제를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그 투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투표를 하고 어떻게 해야지 좋은 사람을 뽑을지도 고민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누구를 뽑아야지 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도 많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고 정치적 판단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권리 행사에 대한 나름의 소신과 기준도 있습니다. 특히 어른들의 관점에서만 이루어지던 정치와 관련 정책들을 보다 다양한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학생까지만 해도 투표권이 있으니까 반값 등록금 실현하겠습니다. 무선 등록금 실현하겠습니다. 막 생활학관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수당 지급하겠습니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봤는데 후보자 아무도 우리한테 와서 물어본 사람이 없어. 공적인 자리에 속하는 성격 같은 거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큰 공약 같은 게 아니더라도 사소한 걸로 여러 개를 내고 지킬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런 법을 그런 쪽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뽑고 싶어요. 네. 하지만 일부의 우려처럼 걱정도 남아 있습니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잇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투표 방법과 선거법 등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뽑은 사람이 된다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있긴 하죠. 저희 나이 때도 투표가 할 수 있다니까 공부할 기회도 없고 저희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이죠. 투표하는 법 그리고 투표에 대한 규칙 그런 것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선관위는 청소년 유권자의 이해를 돕는 관련 교육 동영상을 만들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자 등을 학교에 전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는 4.15 총선.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새내기 유권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부산방송에서는 지난 1월 입주를 코앞에 둔 일광신도시의 기반시설들을 점검해 보도해드렸습니다. 2달여가 지난 지금, 하지만 딱히 달라진 건 없어 보였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지난 1월에 취재했던 현장입니다. 이 하천변의 징검다리는 여전히 아찔한 모습으로 변함없이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하천변을 따라 식물들이 새롭게 심겨져 있습니다만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손만 갖다 대도 바스락거릴 정도로 아주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돌이 쌓여 있는 모습도 여전히 얼기설기해서 손만 갖다 대도 빠지고요. 흙 또한 이렇게 손만 갖다 대도 부스러질 정도로 여전히 위험천만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소하천의 모습은 2달 전과 아무런 변화 없이 여전히 출입이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곳곳에 조성된 소규모 공원도 나무 데크와 안내판은 설치돼 있으나 주민들의 출입을 막는 비닐 펜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당초 기장군은 신도시 입주 전 도로와 교통시설물을 점검해 모두 273건의 문제 사항을 확인하고 부산도시공사에 전면 재시공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도시공사는 기장군과 협의를 통해 시설물을 이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장군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서 저희 도시공사가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를 하고 저희가 사후 유지관리공사를 별도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의견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하려면 기장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돼야 되니까 네네.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 신도시 교통량 분산을 위해 일광면에서 교리읍으로 연결하는 터널은 지난 3월 18일자로 개통됐습니다. 하지만 3만 신도시의 교통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민들은 호소합니다. 일단은 시내 버스를 좀 많이 해주고 버스가 이렇게 도로 쪽 나갔으면 좀 좋거든 이렇게. 그러고 뭐 병원, 은행 뭐 이런 거 다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살아가는데.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엄청 많이 밀리거든요. 그 부분 좀 시정해 주시면 좋겠고 청량 차고 이제 늘르면은 중간에 차를 갈아타야 돼요. 갈아타게 되면은 거기서 시간을 참 많이 소요가 돼.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바로 직행으로 갈 수 있는 버스를 좀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기장군은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연계한 일광신도시 교통체계 용역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장기적인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직접 용역을 해서 도시강서와 부산시에 강력히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군과 국민의 어떤 입장을 전달할 것입니다. 3월 30일 기준 일광신도시에는 모두 1,653세대가 입주했습니다. 늘어나는 입주 세대만큼 발빠른 기반시설 정비와 교통체계 정립이 필요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입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지역 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인데요. 금정구에서도 희망 프로젝트 대장정에 나섭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당장 일이 없어져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업부터 시작합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대학로 앞 신학기 북적여야 할 거리는 인적이 드문 모습입니다. 학생들은 온라인 개학에 들어갔고 외출 자제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이 일대 소상공인들은 말 그대로 보릿고개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입국 유학생이 이 일대로 활보한 사실이 확진자 동선에서 확인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발길도 뜸합니다. 원래 이 시기에 원래 제일 붐비는 시기인데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많이 줄긴 줄었죠.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죠. 처음에 거리라서 학생들 많이 다니는 거리는 좀 사람이 없잖아. 처음에는 안 했는데
열었어요. 계속 문을 닫아 놓을 수는 없으니까 열었어요. 금정구는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한 희망 프로젝트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먼저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의 20%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 국민들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일부 기초 지자체와 달리 12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핀셋 지원합니다. 그중 방역사업과 같이 즉각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예비비 20억 원을 투입해 바로 추진하는데 방역사업에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채용해 월 110에서 12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들 예비비 20억 원을 지금 풀어서 4월부터 지금 실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이 외 사업은 4월 중 금정구의회 의원들과 금정형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입니다. 부산은 지역 사회 감염은 멈췄지만 해외 입국으로 인한 감염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 지자체마다 지역 경제를 보듬기 위한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기장군은 오는 6일부터 관내 중고등학생 8,500명 모두에게 1인당 10매씩 보건용 마스크를 무상 배부합니다. 기장군이 관내 중고등학교로 학생들의 보건용 마스크를 배부하면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학생에게 마스크가 배포될 예정이며 택배 등 소요 경비와 추가 인력 등은 기장군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장군은 지난 2월 18일부터 관내 경로당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마스크 40여만 매를 먼저 무상 배포했고 이후 관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5매씩 3차례에 걸쳐 105만 장을 배포했습니다. 부산시가 해외 입국자 전용 수송 차량을 운행합니다. 이는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면서 시행된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부산시는 김해공항에서 해외 입국자를 수송하기 위한 전세버스 2세대를 운행하며 공무원이 공항 입국장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해외 입국자들에게 버스 탑승을 안내하고 운전기사는 방호복을 착용하게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아파트 관리비 부과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 공개하는 아파트 이펙트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플랫폼은 아파트의 모든 종이 문서를 전자문서화하고 예산, 회계 시스템과 정보 공개 시스템을 연동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자치구와 아파트 간의 소통, 문서 주고받기, 전자투표 기능도 함께 도입됩니다. 부산시는 내년에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2024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 시행자로 부산시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은 2단계 재개발 사업 참가 의향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부산항만공사와 부산도시공사, 토지주택공사가 컨소시엄을 이룬 부산시와 민간건설업체인 동원개발이 사업 의향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5월에 2차 공모를 통해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 시행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북항 2단계 사업 대상지는 자성대 부두 일대와 배후 철도시설, 동구 범일 5동 노후주택 밀집지 등 219만 8천 제곱미터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슈 토크입니다. 부산 지역 환경단체들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의 환경 관련 의제 공약화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부산은 미세먼지, 식수 문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등 환경 관련 현안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요. 생태도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의제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산 지역 환경단체들이 18개 지역구 후보들에게 환경 관련 의제들을 이 공약이나 정책에 수용할 것인지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부산의 환경 관련 10대 의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며칠 전에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네네. 부산 지역에는
100여 개의 환경단체들이 있고요. 네.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탈핵과 에너지 전환,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그리고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대책위원회 등 여러 가지 연대체들도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한 두세 차례 회의를 거치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자문을 받아서 10대 기후환경 에너지 분야 의제를 공표를 했는데요. 네네네. 거기에는 일단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부산 지역의 기후 위기 대응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안하는가 하면 네. 탈핵을 위해서 탈핵 에너지 전환 기본법을 제정을 하고 네네. 그리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30% 감축을 위해서는 동남권 대기 환경청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이제 제안을 중심으로 해서 또 밀접하게 금정산 국립공원이라든지 도심에 있어서의 녹지를 또 보존하기 위해서는 공원 일몰제를 정확하게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러한 법률이 다시 좀 마련이 돼야 될 것이고요. 네네. 또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물순환 도시 관련한 이제 법률들을 또 재개정을 해야 하고 또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하고 네네. 그리고 지금 우리 낙동강 하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구도 좀 제대로 된 그러한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종합계획, 그리고 이제 국가도시공원으로도 제정하는 부분, 이제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자원순환, 해양환경 보전까지 10가지를 공약으로 공약으로 이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산에 정말 산재에 있는 환경 관련 문제들이 참 많은데 아까도 원자력 탈핵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만큼 사실 많은 시민분들이 탈핵에 대한 요구가 참 높기도 합니다. 좀 불안한 마음도 가지고 계시고 하지만 이 원자력을 대체할 에너지를 확보하는 부분이 좀 미흡하다라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면은 탈핵 그리고 에너지 전환, 자립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에너지 체제가 석탄 중심, 석탄 이제 화력 발전이 한 30기 정도의 화력 발전, 석탄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원자력 중심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핵과 석탄 중심의 그러한 발전 시스템을 으로 인해서 사실은 미세먼지도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네네. 기후 변화도 지금 기후 위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네네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라는 네네. 건데요. 먼저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부산에는 고리 1호기는 폐로가 됐지만 네네. 이미 7기가 가동 중에 있고 네네. 2기가 더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고리 1호기만 하더라도 2번의 수명 연장을 거쳐서 폐로에 이르기는 했지만 네. 전국적으로도 아직 9기가 굉장히 노후화된 발전소이기도 하고요. 네네네. 지금 부산에도 신규 핵발전소 계속 건설 중에 있으면서 또 사용 후 해결료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가 또 진행되고 있지만 네. 실제로는 제대로 진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네네. 사용 해결료가 대안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신규 원전을 그만 짓고 그리고 노화된 핵발전소는 폐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네. 사용 후 해결료 해결 방안이다.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탈핵 에너지 전환 기본법이 좀 제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굉장히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해상 네. 풍력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 네. 그리고 부산은 고리에서부터 청사포까지 재생에너지 이제 풍력 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500메가와트를 건설하겠다 이런 계획이 벌써 5년 이전부터 네. 5년 전 그 이전부터 마련이 되고 있는데 집행이 너무 더디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포만 겨우 한 30메가를 먼저 해보겠다라는 건데 저희 생각에는 이걸 조금 더 앞당겨서 500메가와트가 좀 조속한 시간 내에 집행이 되어서 부산이 정말 재생에너지 현재는 3%도 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것을 많이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 기상과학자들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1.5도씨까지를 한계로 하기 위해서는 네.
2050년에는 순 배출량이 제로가 돼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간접 배출량까지 포함해서 예를 들면은 녹지나 그런 도시 농업으로 인해서 또 흡수하는 이런 것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2050년에는 제로, 순 배출 제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그리고 부산도 일단 기후 위기다라는 것을 우선은 인식을 하고 네. 선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기후 위기를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라든지 대응 센터 등이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작년에 부산에서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으로 그러한 이제 계획을 마련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정책들을 모으는 정도로 그쳤고요. 네네. 올해는 2030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연구 용역이 되지가 않고 그냥 현황 과제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우려가 많습니다. 제대로 배출량이 산정이 되고 네네. 2030년에는 2017년 대비 최소 40에서 70%까지는 감축이 되고 그래야 2050년에는 순배출 제로가 달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네네. 그만큼 이제 OECD 국가 중에서는 5위로 5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고 있고 그 증가량은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 악당의 오명을 좀 벗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환경 문제가 좀 심각하다. 우리가 지켜내야 될 부분이 많고 변화시켜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거에 공감을 하지만 정책적으로 좀 더디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재생에너지로 인해서 원자력을 대체하는 곳들도 실제로 실내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우리나라도 좀 발빠르게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자력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문제도 좀 심각해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산시의 경우는 사실 7대 특광역시 중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동남청 대기환경청을 뭐 신설해야 한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동남청 대기환경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사실 이제 부산이 2015년부터 연평균 농도가 전국의 1위예요. 예. 지금 작년이 아마 2위로 한 단계 나아진 것으로 아주 부산시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어쨌든 2위군요. 네. 근데 연평균 농도가 굉장히 높고 또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은 산업공단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유해화학 물질이 전국의 약 절반 정도가 이 동남권에서 다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동남권,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은 또 선박이나 이런 항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박을 중심으로 한 항만에서 배출되는 하역 장비를 비롯한 이런 곳에서도 배출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 시민사회 전국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8대 법안이 재개정이 되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관리법이라든지 항만특별법 그리고 대기관리권역법 이런 등등의 주요한 법들이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이런 관리권역특별법이 이번에 이제 동남권이라고 하는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대구, 경북까지 포함을 해서 동남권의 어떤 특성과 여기에 맞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저감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관리권역법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저희가 환경부에서 동남권을 비롯한 각 권역들이 대기 관리를 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통과를 시키게 되는데 거기는 이제 사업장의 배출량을 총량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가 환경 기준이 초미세먼지의 경우에는 15 마이크로그램인데 2024년까지 17 마이크로그램까지 이렇게 대기질을 개선하겠다라는 것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아무런 이제 컨트롤 타워라든지 집행할 수 있는 사무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의 낙동강교육 환경청이 하는 이런 상황 그리고 지자체의 어떠한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충원하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2024년에 17 마이크로그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매우 어렵다라고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쨌든 배출량이 높은 만큼 감소를 시키려면 관리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첫 번째로는 이제 인력과 예산이 동남권 대기환경청이라는 이러한 하나의 상징적인 그러한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져야지 전체적으로 동남권의 그러한 유해학 물질을 비롯해서 선박과 항만 쪽의 배출량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가능해질 것이고 네네. 두 번째는 부산시를 비롯한 광역 지자체들이 사실 사업장의 50%를 할당도 하고 지도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아무런 예산이나 인력을 충원해 주질 않습니다. 지금 사실 한 명 정도도 현장에 나가서 지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부산시가.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개선시키지 않는 한 그건 불가능할 거고 세 번째는 정부와 예를 들면 해수부와 환경부 그리고 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해수부와 환경부가 뭐 MOU를 체결하지만 너무 선언적인 부분에 그쳐 있고요. 네네. 항만특별법이 1월 1일자로 발효가 되었지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초미세먼지를 17까지 우리가 2024년까지 이제 달성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매우 어렵고요. 네. 부산시와 시민들이 정말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항만 쪽도 해수청이 함께 집행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국회에서 법률을 보다 더 강화를 하고 그러니까 관리권역법도 보다 더 강화를 하고 배출 기준 같은 걸 좀 더 강화시켜야 되거든요. 강화를 하고 예산을 지자체에도 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도 점검이라든지 할당이라든가 허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뭐 시스템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동남권 대기환경청이 좀 꼭 필요하지 않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사실 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이런 컨트롤 타워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심 녹지를 확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도 굉장히 중요한 일일 텐데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금정산 국립공원은 이제 오늘 환경부에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네네. 저희가 코로나 전국만 아니면 다 함께 이제 이 타당성 연구를 하기 위한 착수를 함께 네네.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요. 네. 이제 환경부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해관계 자라고 분류하기는 어렵겠지만 각 지자체들도 조금 생각들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 금정산에 지금 이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도 네네. 여러 가지 이제 발전 계획이라든지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특히 저희가 얼마 전에 양산시에도 다녀왔는데 네. 양산시는 그쪽에 승마장을 허가를 해준다라든지 네. 그쪽에 산업단지를 조성을 한다라든지 금정산에 이런 식으로 엇박자 행정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좀 협력을 촉구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항의를 하는 그래서 시장님과 함께 간담회를 지금 요청을 해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뭐 금정산이 정말 이제 수려하고 생태 등급도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광주의 무등산이 국립공원 지정되고 난 이후에 상당히 많은 이제 국고를 지원을 받으면서 네. 국립공원으로 거듭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금정산도 정말 부산 시민들이 사랑하는 그런 진산인데 이런 개발의 압력으로부터 좀 보호를 받고 금정산의 습지를 비롯한 그렇게 생태의 다양성이 생물 다양성이 좀 보존될 수 있도록 이제 국립공원으로 반드시 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도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범시민 네트워크가 벌써 3년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산 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면서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원탁회의를 한다라든지 보존을 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이 이제 함께 이 부분을 공유하고 네네. 뜻을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학생들의 이제 금정산 직접 탐방한다라든지 시장님도 지금 오시도록 좀 이렇게 모실 이런 계획들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후보들도 이러한 이제 지정에 동참을 좀 해주시고 이러한 데 함께 선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런 운동이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우리가 사실 이 자연이 주는 선물들을 사실 너무 간과하는 측면이 많죠. 당연하다고 네, 여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다 한마음이 돼서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식수 문제 해결도 부산 시민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빌어보자면 부산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뭐 낙동강 수계법을 좀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식의 개정이 필요한 건가요? 네. 낙동강은 이제 다른 강들은 보를 개방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녹조 문제를 많이 해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보가 개방되지 않는 곳이 낙동강입니다. 네. 낙동강 8개 보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함안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굉장히 녹조가 심각하거든요. 네. 제가 2년 전에는 거의 취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녹조가 심각한 그런 상황에 그런 지경에도 이런 적이 있거든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수량과 수질이 분리되어서 관리되고 있던 부분, 수량은 예를 들면 국토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던 거를 통합을 해서 일원화를 시켜서 이제 환경부에서 수질과 수량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수계법을 개정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하천 부분이 빠진 거예요. 아, 중요한 부분이 빠졌군요. 네네. 하천 부분이 빠져 있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4대강 복원이라든지 생태적인 복원이라든지 보개방 문제 이런 부분이 지금 아직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은 워낙 이제 중요한 강이고 부산 시민들의 이제 젖줄이고 식수원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상류 쪽에서 이제 남분해성 유해학 물질이 여전히 이제 강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좀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무이용 부담금도 실제로 부산 시민들은 이제 무이용 부담금을 내고 있지만 실제로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이용 부담금이 제대로 강 수질을 좀 보존하고 나아지게 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무이용 부담금의 사용처를 좀 개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후보들께서는 이를 좀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을 해서 수계법도 개편을 하고 그다음에 이 무이용 부담금도 사용 내역을 좀 바꾸어서 낙동강의 물이 수질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부산에 이제 국회의원 분들이 되실 분들 또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최일선에 앞서서 이런 분들을 좀 해결해 주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생각해 보실 때 이번 환경 관련 의제들을 공약에 수용해 줄지는 사실 조금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총선을 앞두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환경단체 측에서는 또 어떤 활동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하군요. 네. 저희는 이제 뭐 부산 시민운동단체 연대 차원에서도 환경연 평가법을 개정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기후위기 대응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후보자들한테 질의서를 보내고 공약 촉구 및 정책 수용을 이제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우리 기후 환경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도 10대 이제 과제를 공약으로 촉구를 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 어제부터 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 모두한테 질의서를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후보로 나오신 분들은 저희 질의서를 다 받으셨을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공약 채택 여부와 이 정책을 수용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부분 수용하는지 부분 수용한다면 그 이유가 뭔지 수용을 못한다면 또 그 이유가 뭔지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분석을 해서 어느 후보가 기후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좀 친환경적인 후보인지 그것을 사실 유권자분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서 투표하는데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유권자들이 이제 알 권리를 저희가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 이제 후보들께서는 질의를 좀 충분히 잘 작성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좀 답변을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비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쭉 들어보니 사실 부산의 환경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도 필요할 거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모두가 좀 한마음이 돼서 하루빨리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